네, 안녕하십니까. 아보 도르 교수는 아부 도르 교수에 대한 내용을 지난 시간에 정리했는데요. 아부 도르 교수는 치료 방법에 있어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 두 번째는 부교감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암치료에 사용되는 수술적인 방법은 좀 낫겠지만 다른 항암치료, 항암제, 약이나 방사선 치료를 멈춰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소염제나 어떤 약의 사용에 대한 어떤 부작용의 문제도 아울러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면 그런 이야기들이 근거를 갖게 될 수 없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교감을 강화시키는 것은 교감과 과립과 관련계가 있고, 그래서 그 반대되는 부교감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열을 강화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된다. 이 아보 교수의 팀들과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면역치료라는 어떤 이런 개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면역치료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론이라든지 어떤 면역 제제 자체를 추출해서 주사하는 방법도 쓰고 있지만, 자연요법 같은 경우에도 거리낌 없이 자연 치유적인 방법도 시도되고 있는데요. 열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더라, 신체 열을 강하는 것이 중요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그 전에 이제 체온 1도가 면역력을 상승시킨다라는 그런 일본에서 유행했던 책이 또 나오고 그랬는데요. 일본은 전통적으로 이제 온천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요법들이 이 난치병의 치료에 이용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온 1도가 면역력을 상승시킨다 이러는데, 어제도 TV 채널을 넘기면서 보니까 어떤 한의사 선생님이 1도의 면역이 1도가 면역을 올린다 이러면서 이제 찜질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일본에서 나온 얘기죠. 그 책에서 소개되었고, 아부 교수도 마찬가지로 열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받아들이게 되었지만,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이제 아부 교수가 이런 쪽으로 암의 치료에 대해서, 아부 교수는 만성염증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로 암 환자 위주로 치료를 했는데요. 암 환자들이 열과 열을 이용하는 요법과 부교감을 강화하다 보면 햇볕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암의 치료에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부 교수의 얘기였다는 얘기고요. 일본에서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2011년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분들이 세 분 계시는데요. 그때 이제 수상한 거는 물론 30년 전에 연구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공로를 인정한 거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수지성 세포에 대한 건데요. 수지성 세포라는 것은 덴드라이틱 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리고 수지성 세포, TLR, Toll Like Receptor, 대식세포, 마크로페이지에 있는 TLR이라는 수용체와 관련된 것들을 초파리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면서 실험해서 발견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어떤 내용이냐면은 선천성 면역, 좀 어려운 내용이죠. 잠깐만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선천성 면역이 면역 체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선천성 면역, 후천성 면역이 있는데요. 후천성 면역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단계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면역 체계, 그죠? 어려운 얘기였지만, 이게 의사 선생님들이나 연구 전문적인 걸 많이 아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게 여기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천성 면역에서 후천성 면역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덴드라이틱 셀이나 마크로페이지에서
T셀로 이어지는 이런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념을 잡았다라는 것을 큰 공로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저한테도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면역 생리를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면역 체계의 활성화에 대한 핵심 원리를 발견했다. 그죠? 분자 생물학적인 핵심 원리를 발견했다라고 보는 거죠. 선천성 면역이 후천성 면역을 자극한다.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신약을 개발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죠. 선천성 면역을 우리 몸에서 어떻게 느낄 수 있고 후천성 면역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면역 체계 활성화의 핵심 원리를 발견하신 분이 췌장암으로 결국에는 투병하시다 돌아가신 것으로 이렇게 기사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췌장암. 미국에서는 췌장암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당분을 많이 섭취했나요? 췌장암이죠.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는 핵심 원리가 발견되었는데도 암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하면서 배워가지고 연구를 하셨던 어떤 한 분이 결국 췌장암으로 돌아가시는 거는 결국 이 면역 체계라는 것을 활성화하는 원리를 발견한 것이 이 췌장암, 자신의 암을 치료하는데 적용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셨지만 안타깝게도 그 암에 대한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공포증, 현대인들은 누구나 암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면역 생리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 많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죽고 나서 이제 면역 노벨상을 받는 것도 큰 영광이 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거기까지였던 거죠. 더 밝혀졌더라면 암을 극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암에 대한 걱정은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옛날 과거에 제가 이런 내용을 이제 알게 되고 그러기 전에 의사가 되고 나서도 젊은 시절에 한 10년 전쯤이나 20년 전쯤에 암에 걸리는 것이 나이가 들면 암에 많이 걸리는데 암이 걸리면 어떻게 알 수 있지? 피 검사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인가? 암에 걸리면 어떻게 알 수 있지? 이런 내용들이 궁금했었죠. 궁금했었는데 지금은 당연히 암에 걸리면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암이 이렇게 암이라는 암 조직이 만들어졌을 때, 암 세포가 아닌 암 조직이 만들어졌을 때요. 참 치료하기 힘들죠. 조직을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만성 염증과 마찬가지로 암 조직이 만들어졌을 때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암을 또 미리 발견하는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암 조직이 발생하면은 암 조직이 성장하려고 그러고요. 그 암 조직은 커지려고 하죠. 신체에 과다 활력을 일으키고 때론 폭식을 일으킵니다. 활력이 필요한 폭식이 필요하죠. 음식을 먹을 때 우리 몸이 아주 크고 건장한 사람들 같으면 몸에 에너지도 많겠다. 저자는 에너지도 많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활용하는 에너지는 거의 먹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그 음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구체적으로 원리를 이해하시게 될 거고요. 활력이나 폭식으로 해서 암 조직이 성장하는 것은 과다한 가리코의 레벨을 증가시키기 위한 거라고 설명을 드렸죠. 암 조직이 하여튼 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 조직을 없애려는 면역력하고 상호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나을 수도 있고 정체될 수도 있고 심해질 수도 있고 그죠? 심해질 수도 있고 나아갈 수도 있고 완전히 낫는 건 왜 어렵겠죠.
완전히 낫지는 않고 정체기를 빚게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과정에서 엄청난 몸을 뒤흔드는 현상이 오게 됩니다. 암 조직 자체가 있음으로 해서 자신이 뭔가 나사가 빠지거나 궤도를 이탈한 사람처럼 활력에 시달리다가 때로는 막 먹고 싶어서 못 견디다가 막 통증이 오다 그 부위가 통증이 오면서 낫기도 하다가 온몸이 아픈 것처럼 온몸이 막 아파 죽겠는 것처럼 다시 이런 상황도 생기고 암조직이 생기면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이제 이런 거 몰랐었죠. 그렇지만은 만성염증을 겪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암 조직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암 조직을 절제해내는 것 그것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죠.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막 이렇게 암 조직이다 아니다 이렇게 해서 판별해서 어디까지 끊어내야 될 것인가, 어디까지 절제를 해서 도려내야 될 것인가. 암을 도려내는 방법은 굉장히 암 조직 없애는 좋은 방법이죠. 우리 몸 스스로가 없앨 수 있는 힘도 있겠지만 확실하게 외부에서 제거해주면은 확실하죠. 눈으로 보고 현미경을 검사하면서 암 조직을 도려내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암 조직의 성장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전신적인 가립구 레벨의 증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비록 상대적이고 사람마다 정상 레벨 수치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계측화되기는 어렵습니다만 자신의 위치에 자신의 어떤 정상 레벨에서 벗어난 가립구의 레벨의 증가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지만 국소적으로 암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만 전신적으로도 암 조직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가립구의 세 가지 열쇠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충분히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립구의 레벨의 증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조직이 이 가립구의 레벨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보는 방법을 좀 바꿔야겠죠. 암에 대한 많은 걱정과 공포심을 갖고 계시고 건강한 분들이 많은 공포를 갖고 계실 거고요. 병원에 이제 암이 걸려서 입원하게 되면 아주 굵은 바늘로 찔러대고 수술의 공포를 느끼게 되고 죽을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암을 이제 절제하고 치료하고 방사선 항암의 어떤 힘든 과정을 다 이겨내고 나서 나오게 되면은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제는 그냥 옛날처럼 삶에 그렇게 있잖아 막 옛날에는 자식 문제 가지고도 그렇고 부모님하고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귀엽고 뭔가를 하려고 극단적인 대립과 부딪힘이 있었다라면 내가 죽을 뻔했는데 이제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나 노는 거죠. 병원에서의 힘든 경험은 이런 어떤 교감신경의 완화 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놓고 포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절제하고 하려고 알아보고 하려고 하는 것들을 자꾸 할 것이 아니라 난 이제 그냥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런 분들은 암이 잘 재발하지 않겠죠. 그러나 이러지 못하고 다시 그 사이클로 다시 빠져들면 습관이 아주 무서운 거라고요. 삶의 의미가 그런 곳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다시 암의 재발과 다시 암 조직의 위험성으로 몸만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만성염증과 우리가 이제 암 조직뿐만 아니라 가립구 증가에 대한 그런 것들 관심 가졌는 얘기를 드렸고요. 암에 대한 일반인의 걱정 물론 피검사 이렇게 해서 몸에 이제 정기적인 여러 가지 엑스레이, MRI라든지 검사를 통해서 미리 발견되면 몸의 조직이 발전하기 전에 좀 만성염증 단계에서 전암병소이죠. 전암병소에서 아직 몸을 뒤흔들기 전에 제거하는 어떤 그런 전암 상황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2주라는 얘기인데요.
만성염증이 2주의 기간을 증가되는 만성염증이 생기면 이 부분은 어떻겠습니까? 가루가 모여있고 산성도가 하락할 수가 있으니까 이중에 암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암으로 발생하는 암이 이제 스스로 막 증가하는 발전하는 가능성이죠. 그래서 이제 전암이나 아니면은 초기 암에서 이렇게 절제를 하는 방법을 현대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데요. 만성염증과 암은 결코 멀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겨드랑이 부위하고 목에도 옛날 심할 때 책에 나와 있는 2010년의 상황은 목까지 온몸이 다 완전히 심했었고요. 작년에 같은 경우에도 2014년 같은 경우에도 논문에서 제가 소개되듯이 한 번의 경험을 했고 치유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 올해 들어서는 치유를 하면서 여러 번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런 치료 과정을 통해서 저는 만성염증을 치료하는 제 염증을 치료한 어차피 딴 사람을 치료해줄 수가 없으니까요. 어떤 약으로도 치료 안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제 옛날 사진 보여드리는 만성염증 그 사진들이 여러 장 있는데요. 나중에 더 자세한 내용은 좀 보여드리고 고찰을 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좀 혐오스럽긴 하지만 그 사진이 그 만성염증 조직이 올해는 여러 번 빈발하게 돼요. 여러 번 발생하게 됩니다. 치료 못하는 거예요. 왜 다시 치료하면서 생기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만성염증을 치료하면 면역의 법칙을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제 몸 상하면서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걸 하면서 그냥 면역적인 원리를 찾아가고 있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 방법이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이것도 있는데 미묘한 또 차이가 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원리들을 알게 됩니다. 그것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자 또 이런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때가 되면 좀 더 충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더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은 더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정리된 내용들이 완성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상당히 너무 놀라워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만약 면역의 법칙은 제 한선염이라는 거는 면역의 법칙으로서만 치유가 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니까요. 네. 제가 치주염에 걸렸었다면 다른 사람도 다 치주염 걸리고 임플란트 하니까 나도 그런가 보다 했겠지만 저는 피부에 염증이 오면서 치료가 될 수 없고 절제될 수 없는 잘라낼 수 없는 만약에 그게 속에 뱃속에서 생겼다면 외과적 절제술로서 제거할 수도 있었겠죠. 구강내 안에 생겼으면 전환 명도 상태에서 그죠? 절제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래서 피부 이식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개념이 아직 성립되지 않은 땀샘의 염증을 앓다 보니까 저는 제 스스로 어떤 의사도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그렇게 치료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하고 무관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만성염증이 생기고 제 만성염증을 통해서 암조직과의 유사성을 발견했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제 책에도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저는 교감신경이 굉장히 자주 작동하고 강하게 작동하는 교감신경 항진증으로 명망할 수 있을 만큼 교감신경 작용이 심했습니다. 교감신경의 작용이 심한 사람은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교감과 부교감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교감신경의 빈도가 높고 그것으로 인해서 염증을 치유를 하면 면역의 법칙을 발견해가면서 어떤 하나의 방법을 발견해서 치료를 하고 또 다른 방법들을 자꾸 찾아내고 염증의 치유에 좋은 생활 방법, 음식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통된 원리를, 응? 공통된 원리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교감신경 항진증이 이렇게 생긴 사람이 다른 사람도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기준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암에 걸리는 분들은요, 암 조직이 생기는 분들은 교감신경이 아주 강하게 작동하는 특별한 기회를 만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생에 뭐 손꼽을 만큼이겠죠. 저는 공교롭게도 굉장히 자주 그러니까 낫지 않은 염증이 치료하면 다시 생기고, 이것 때문에 올 봄에만 해도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치료를 방법을 찾는데 이걸 어떻게 계속 치료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지금은 교감과 부교감이 조화된 방법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스스로 의식적으로도 조금 의식적으로도 적정선에서 절제해주는 것도 있지만, 활력이 과다된다거나, 제가 교감신경 항진증이 있어서 교감신경이 자주 작동하고 강하게 작동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치과 환자를 보는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나봐요. 그리고 성격적으로 좀 그렇고요. 제 성격이 그렇게 좀 타고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성 염증이 자꾸 생긴 거죠. 또 생기고 치료하면 또 생기고 이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방법을 자꾸 알게 되죠. 면역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면역에 대한 것은 나중에 마지막에 아주 많은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알려드리는 이유는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게 쓰이지 않도록 이론적인 내용을 이렇게 더 강화하고, 이 동영상을 준비하면서 또 채워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 논문의 내용이 지금 뼈대를 이뤄서 지금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 동영상 중에서 생명체의 특성 파트는 제 책에서 조금 나왔지만, 제 책에서 일부 나왔지만, 이번에 동영상을 준비하면서 이 연결고리가 필요해서요. 새롭게 정리된 부분입니다. 생명체 특성 파트에 대해서 공감하실 분도 있고 안 공감하실 분도 있지만, 이 진화론적 관점에서 했던 부분은 이렇게 강의를 함으로써 정리가 돼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2010년에 제가 이렇게 책에 소개된 대로 처음에 초반부에 제가 짤막하게 제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2010년에 치료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뭔가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것들을 가지고 다 뒤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책을 쓰면서도 뒤지고, 근데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연결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죠. 뭐 그러지만 뭐 어떠겠습니까? 아직은 세상에서 아직 알만한 정도로 정리가 안 되는 건지, 아직은 많은 분들이 이 제 복잡한 이 거대한 이야기를 아직은 관심을 많이 못 갖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바쁘신데, 그죠? 각자의 삶에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면역이라는 건, 저는 교감신경 항진증이 있고 그래서 제 만성염증이 생기지만, 어떤 아주 인생에 있어서 아주 특이한 순간에 강하게 뭔가가 오게 된다면은, 그런 사람들에서 가리구가 어느 일부 국소 부위에서 모여서 뭔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 자리를 잡게 되면 암 조직이 몸의 필요에 의한 가리구의 가리구가 모이고 젖산의 농도가 하락해서 pH가 감소되어서 생기는 이런 암 조직의 발생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분들은 모르죠. 암이 자주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평상시에 이거 잘 하고 살다가 교감과 부교감이 잘 조화된, 교감, 부교감은 제 이제 교감, 부교감 신경계 내용을 보시면은, 지난 강의를 보시면은, 자세하게 또 이야기 됩니다. 교감과 부교감의 조화를 잘 모른 채, 갑자기 뭔가 중요한 일이 일생에 생긴 거예요. 남편 문제나 자식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그리고 40대 이후에, 그죠? 이게 암 조직이 발생할 수 있다. 암 조직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한 번에 강한 것이냐, 아니면은 뭔가 꾸준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꾸준하게 지속되는 이런 염증이죠. 염증은 붉은색으로 이렇게 해서 벌겋게 되고 네 가지 특성이 있고, 암 조직은 그렇지 않죠. 염증 조직이 붉은 면적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암 조직의 덩어리를 크게 되게 될 것이죠. 이거는 그렇게 붉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붉은 건 염증이라고 그랬겠죠. 그리고 뭐 암 조직 제거해놓은 거 봐도 붉지는 않으니까요. 좀 이상한 색깔을 가지고 있죠. 붉은색이면은 염증이라서 더 안심할 수 있는데, 구강에 제가 구강암 전 단계 환자분들 보신 적 있지만, 구강에 이상하게 분화구처럼 이상하게 이게 있어요. 그 검사할 때 좀 뭔가 이게 조직의 모양이 기분이 좋지 않고, 뭔가 이게 더울티하다 그러죠. 네. 이런 것들이 났을 때 이 조직은 암일 가능성이 높다. 전암 병소이거나 계속 지속됩니다. 물론 계속 지속되고 암 조직으로 정확하게 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암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예. 이런 부분들은 과립부의 증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몸 전체의 과립부의 증가, 활력, 스트레스를 견디게 하고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뭔가 있잖아요.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 생명체가 행동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이런 조직들이 존재하는 부분들은 산소가 적게 과립부가 모여있는 자리죠. 그리고 여기서 조직에서 잠시 벗어나게 되었을 때는 동맥혈관에서, 그죠? 동맥혈관을 그 과립부들이 가장 메우고 있을 겁니다. 조직에서 강하게 또 붙을 수도 있고 조직에서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제 그 만성염증도 마찬가지고요. 이 조직 자체는 산소가 적은 환경일 것이고요. 산소가 적을 것입니다. 이 조직 자체가, 암 조직이 왜 이상하겠습니까? 조직학적인 소견이라고 하면은 전문가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직학적 소견이라는 거는 뭐 현미경으로 본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암 조직 검사하고 바이옵시라고 해서 생검을 하잖아요. 그죠? 생검했을 때, 현미경적 소견했을 때, 이게 세포가 이상하고, 좀 뭐가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고, 암 조직은 산소가 적기 때문에 세포들이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건강한 게 아니라, 산소를 기반을 해야지 고동동물이 움직일 수 있는데 고동동물 못 움직이는 거죠. 그리하여 암 조직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을 했었고요. 제가 이제 구강신경 항진증이 있었기 때문에 만성염증이 빈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암은 한번 치료하면 잘 안 생기니까 암을 제대로 연구하기가 힘들어요. 그 사람 스스로도 자주 겪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지? 이러면서 그냥 막 휘둘리다가 죽거나 살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죠? 이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되는 거니까요. 그 암 조직은 산소가 적고 조직적 파괴가 일어나고 세포들이 정상적이지 않고 비산소적인 환경을 갖고 있고요. 염증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죠? 염증 조직은 좀 덜 비정상적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이번 강의에서 에너지 문제를 하나를 설명을 드리면요. 만성염증과 제가 염증 다음에 진행하게 된 염증을 정의하다는 많은 비풀처럼 이렇게 길진 않은, 좀 덜 길 걸로 예상이 되고 훨씬 짧을 수 있는데요. 또 음식 문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면역까지 가려면 앞으로도 많은 동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만성염증과 암에 대해서 염증 자체를 에너지 대사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요. 에너지 문제에서 결국 이 조직은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활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과도한 에너지, 활력이라는 것은 견디게 하는 힘이죠. 사람이 정말 스트레스 받고 힘든 상황에서
활력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죠? 강하게 쉬고 싶어 쉬지 못하는 강한 전시 상황이라는 거죠. 활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야 되고 강한 활력은 강하고 지속적으로 그죠? 이랬을 때 이 염증 조직과 암 조직이 존재하는 건데 이 만성 염증과 암 자체를 에너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거는 뭐 둘 간의 이제 또 다른 공통점인데요. 만성 염증 조직은 만성 염증이니까요 태우는 거죠. 에너지를 태우는 것으로 소모하게 됩니다. 그러나 암 조직은 태울 수가 없죠. 암 조직은 활활 타지 않으면 이렇게 염증 증상이 없으니까요. 암 조직은 어떻게 하냐면 자라는 것으로. 우리가 활력을 일컬어내기 위해서 폭식과 활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전시 상황에서 가립부를 증가시키고 이 가립부 지탱을 하는데 이 조직 자체는 이 조직들은 가립부를 지탱을 할 때 이 조직 자체들은 뭔가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태우면서 자라면서 이 에너지를 살이 찌는 거죠. 일종의 그죠?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생각하면 비만인데요. 결국 그래서 비만도 병이라는 이 개념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성이죠. 암, 비만 이거는 몸에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거죠. 조직 자체가 다. 몸 전체가 어떤 조직인데요. 태우는 것, 자라는 것을 이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태우지 못하기 때문에 자라는 것일까요?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태우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에너지의 관점에서 염증과 암을 바라보고 이 활력 현상을 바라봤을 때 이런 굉장한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는 것인데 이 문제는 나중에 또 나중에 뭐 얘기될 건 아니고 이런 상황입니다. 왜? 염증과 암이 다른 타지만 같다는 걸 설명드리기 위한 거죠. 에너지를 동원하는 겁니다. 에너지.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필요한 얘기들로서 이렇게 채워 나가다 보니까 지금 좀 길어지고 있는 것도 같은데요. 저는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항상 생각하고 전의 이야기를 점검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하고 있기 때문에 곡간난다는 게 오래 걸리고 있는 현상은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에게 더 잘 그 현실을 더 잘 설명할 수 있고 더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더 좋은 내용으로 설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과정,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암 조직의 발생 과정에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